사람의 삶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균열은 자신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 틈은 거대한 사건이 아닌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열린다. 아침에 스스로 정한 시간보다 10분 늦게 일어나는 일. 오늘만 예외를 두겠다는 생각. 해야 할 일을 아는데도 손을 뻗지 않는 순간. 그 어떤 것도 큰 실패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이 내면의 질서가 처음 흔들리는 지점이다. 작은 흐트러짐은 그 자체로는 약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기준을 뒤흔든다. 사람은 말로는 목표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목표를 지킬 힘을 잃어간다. 스스로에게 세운 약속을 한 번 낮추면 그 다음엔 더 쉽게 낮아진다. 기준의 높이는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려간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왜 나는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인 것도 아니다. 재능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속 질서의 붕괴가 더 빨리 일어났기 때문이다. 말로는 단단히 선언했지만 마음의 구조는 그 선언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붙들 힘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근력도 없다.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건물도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형태도 견고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상태를 뒤늦게 알아차릴 때가 많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한 인물이 율곡이다. 그는 군사도 권력도 제도도 아닌 마음의 질서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가 남긴 문장은 단순하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설명한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이 문장은 강요가 아니라 해부에 가깝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결심이 어떻게 약해지고, 삶의 구조가 어떻게 어지러워지는지를 조선이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직접 보았던 관찰의 결론이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목표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킬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의욕이나 열정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다. 지금의 시대는 조선보다 더 빠르게 흔들린다. 속도는 집중력을 빼앗고, 비교는 기준을 흐리게 하고, 욕망은 판단을 어지럽힌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개념은 과거의 수양론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기 위한 기술에 가깝다. 하루를 버티는 힘, 자기 기준을 지키는 힘, 목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은 모두 마음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음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욕망의 방향과 다짐의 방향이 다를 때, 감정이 목표를 흔들 때, 습관이 기준보다 강할 때, 마음의 질서는 조금씩 무너진다. 이 챕터가 다루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언제부터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이해하는 순간 율곡의 문장이 왜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미 삶의 절반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율곡이 살던 조선 중기는 표면적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왕조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틀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법과 의례가 살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다. 조정의 논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다툼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율곡은 그 조용한 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인 인물이었다. 그는 큰 사건보다 작은 흐트러짐을 보았다. 오늘의 기준이 내일도 기준일지 알 수 없는 시대. 법은 존재했지만 그 법을 지키는 마음은 약해져 가던 시대. 당파가 바뀌면 정의도 함께 움직이던 시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위기라고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흐름이 시대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 잠식은 폭발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지하수처럼 스며들어 어느 날 땅 밑을 모두 비워버리는 방식이었다. 당시 조선을 뒤흔든 건 일본의 침략이나 외부 세력이 아니었다. 율곡이 진짜 위기로 본 것은 마음의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의 일상적 선택이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보다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고, 가정과 마을에서도 작은 불신이 자라고 있었다. 하루하루 사소한 이익을 위해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국가 전체는 서서히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율곡이 특별했던 점은 그가 이 흐름을 단순한 윤리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에게 이 현상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무너뜨리는 질서의 붕괴였다. 그는 이렇게 보았다. 제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지킬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마음으로 운영되는 국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가장 큰 적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았다. 백성의 마음이 기준을 잃고 관료들의 마음이 욕망에 조금씩 잠식되고 지도층의 마음이 책임보다 이익에 흔들릴 때 그 순간부터 국가는 이미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 시대적 흐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정에 나갔고 백성들은 매년 똑같이 씨를 뿌렸고 학자들은 예와 문장을 그대로 논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율곡의 눈에는 시대 곳곳에 퍼진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그 균열은 아직 작아서 사람들의 일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방향을 잃은 바람처럼 조금씩 시대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가 먼저 포착한 징후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이었다. 규칙과 기준의 무게가 줄어들고 말과 행동의 책임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망이 판단의 중심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은 흔들림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흐름이었다. 율곡은 이 흐름을 도덕의 붕괴라는 거창한 말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세운 약속을 지키는 힘을 잃고 있었다. 약속을 지키는 힘이 약해지면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모든 삶의 구조 역시 약해진다. 한 사람의 기본기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조직으로 국가까지 번져나간다. 그는 또 한 가지의 징후를 읽었다. 사람들이 작은 흐트러짐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루 계획을 미루는 일, 작은 거짓말 한 번, 기준을 한 번 낮추은 선택. 그 어느 것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율곡의 눈에는 그 사소함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큰 잘못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지만 작은 흔들림은 자각 없이 반복되며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는 기록 속에서 몇 번 강조했다. 작은 이탈이 사람을 망친다. 이탈은 처음에는 미세한 각도 차이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율곡은 이러한 작은 각도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또한 감정의 흐름이 시대를 흔드는 방식에도 민감했다. 사람들이 논리보다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리는 순간이 늘어났고
감정이 기준을 밀어내는 장면이 잦아졌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감정이 판단의 중심을 잠식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조절할 힘을 잃게 된다. 율곡은 이 흐름을 내면의 질서가 뒤집히는 전조로 보았다. 그는 주변을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다.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외부의 통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내부가 약해진 사람은 외부의 기준으로도 버티지 못한다. 율곡이 본 조선의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관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말싸움을 보며 그 안에 숨어 있는 욕망의 우선순위를 읽었다. 백성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불신을 보며 국가가 잃어버린 중심을 보았다. 학생들이 글을 외우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의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식이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을 느꼈다. 모든 현상은 아주 작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율곡은 그 미세한 변화를 묶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시대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마음을 잃는 과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질문은 사색으로 이어졌고, 사색은 관찰로 이어졌고, 관찰은 다시 하나의 통찰로 이어졌다. 모든 흔들림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 마음의 흔들림은 작지만 그 작음이 시대를 바꾼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율곡은 그것을 보았다. 그가 본 작은 흐트러짐들은 결국 한 시대 전체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자라났고, 그는 시대보다 먼저 그 결말을 읽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아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 관찰이 이후의 사유를 만들었고, 그 사유는 마침내 한 문장을 탄생시켰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무너지면 시대도 함께 무너진다. 그 모든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그 조용함을 본 사람은 율곡뿐이었다. 율곡의 사유는 관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가 본 작은 균열들, 기준이 흐려지고 감정이 판단을 덮고 욕망이 질서를 위협하는 미세한 변화들, 그 모든 징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끝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약함이 어떤 구조를 통해 시작되고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어떤 결말에 도달하는지를 분석했다. 그의 사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체계처럼 바라보았다. 어떤 부분이 먼저 흔들리는가? 흔들린 마음은 어떻게 선택을 바꾸는가? 그 선택이 어떻게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내는가? 그는 마음의 붕괴 과정을 사건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로 이해했다. 그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기준은 삶의 중심축과 같다. 축이 한번 틀어지면 그 위에 얹힌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기준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된다. 조금의 감정, 잠깐의 충동, 오늘만이라는 자기 합리화, 이 작은 틈들이 모여 기준의 경계를 허물어버린다. 기준이 약해지면 그 다음은 판단이 무너진다.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판단이 정교해진다. 하지만 기준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눈앞의 자극에 반응할 뿐이다. 이 반응 중심의 판단은 일관성을 잃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기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어제의 다짐이 오늘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한다. 율곡은 이 현상을 마음의 방향 상실이라고 보았다. 판단이 흔들린 사람은 결국 행동도 흔들린다. 행동은 마음의 가장 바깥층이지만 변화는 언제나 바깥층부터 먼저 드러난다.
사람들은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하지만 율곡은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흔들리는 행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속성이 없다. 뜻은 있으나 실행은 잠시뿐이다. 다짐은 크지만 실제 행위는 짧다. 그 짧음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였다. 둘째, 반응적이다. 행동이 스스로의 기준에서 나오지 않고 상황과 감정에 끌려다닌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잠깐의 유혹 앞에서 기준은 쉽게 뒤집힌다. 율곡은 이런 행동을 마음 밖에서 움직이는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에 도달했다. 흔들린 마음은 결국 관계도 흔들고 인생의 방향도 흔든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타인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관계를 잃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삶을 밀고 나갈 힘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율곡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사람은 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신념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는 훨씬 구조적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요해지려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자연스럽게 산만해진다. 마음의 흐름은 물과 같다. 가만히 두면 고이지 않고 흘러간다. 질서는 원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워야 유지된다. 그래서 그는 수기를 제시했다. 수기는 억압이 아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욕망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다. 그는 마음을 강제로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방향을 주는 방식을 찾았다. 그가 말한 다스림은 이 방향의 설정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마음을 올바른 기준으로 향하게 하는 것. 사고가 밖으로만 뻗어나가려 할 때 다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욕망이 중심을 가리려 할 때 그 욕망이 눌러버린 기준을 다시 꺼내 세우는 것. 그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고의 전개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의 구조를 하나의 나라처럼 바라보았다. 욕망은 지역처럼 흩어져 있고, 감정은 바람처럼 자주 변하고, 생각은 길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를 잘 정리해야 나라가 움직이듯 마음의 구조 역시 질서 없이 놓아둘 수 없다는 통찰이었다. 결국 그의 사연은 한 문장으로 수렴되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 문장은 시대를 해석하는 문장이자 삶을 바라보는 문장이었고 내면의 구조를 정리하는 원리였다. 그 문장은 이미 이 장의 끝에 가까워졌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유도 흔들리고 선택도 흔들리고 삶의 방향도 흔들린다. 흔들림의 시작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 내용은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깊다. 율곡이 그 흐름을 보지 않았다면 조선은 자신의 무너짐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결국 이렇게 도달했다. 행동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판단을 바로 세워야 하고, 판단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고,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마음이라는 구조 전체를 다시 정렬해야 한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놓여 있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구조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 사유의 흐름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율곡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다. 그 문장은 어느 날 번개처럼 떠오른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냉정한 분석, 그리고 내면의 탐구를 통해 서서히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즉흥이 아니라 압축이었다. 선언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율곡에게 이 문장은 말이 아니라 구조였다. 그가 본 시대, 그가 본 사람, 그가 본 흔들림의 근원, 그가 본 무너진 원리, 그 모든 흐름이 이 문장 하나로 모여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삶의 수많은 문제는 능력의 결핍에서 생기지 않는다. 내면의 무질서에서 자란다. 사람은 기준을 잃으면 판단을 잃고, 판단을 잃으면 행동을 잃고, 행동을 잃으면 결국 지켜야 할 것을 잃는다. 그 구조를 뒤집어 보면 답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무엇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실제 크기다. 그러나 지키는 힘은 재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힘은 오직 마음의 질서, 즉 자기 내부의 다스림에서 나온다. 율곡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지위를 얻고도 흔들리는 자, 배움을 쌓고도 방향을 잃은 자, 능력을 지녔으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무너진 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기준을 지키는 힘보다 욕망을 따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래서 그는 점점 명확한 결론에 다가갔다.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유지되지 않는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 밖의 구조는 아무리 단단해도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가 본 조선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의 제도는 있었지만 그 제도를 지킬 마음의 근력은 약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와 규범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감정과 욕망이 기준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이탈이 쌓여 시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본 후 율곡은 한 문장을 꺼내 놓았다. 그는 이 문장을 시대에 던진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에게 들이댔다. 자신이 살아갈 길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 문장은 긴 사유의 끝에서 마침내 완성된 결론이었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이 문장은 단단했다.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한 채 원리만 남긴 문장이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정, 관계, 일, 목표, 역할, 그 어느 것에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문장이었다.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지식이 높아도, 환경이 좋아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으로 끝난다. 그는 이 사실을 도덕이 아니라 현실의 원리로 보았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을 통제할 수 없고, 선택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다스림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구조였다. 이 문장이 가진 힘은 간단하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모든 과정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그 목표를 지킬 마음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관계를 유지할 감정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그 성공을 지킬 내면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말은 거창한 수양의 언어가 아니었다. 삶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원리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내면의 혼란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을 본 뒤 그는 이 한 문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한 시대 전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본질을 더 선명히 파악했다. 혼란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때만 자신이 선택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율곡이 남긴 이 문장은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강한 울림을 준다. 사람의 외면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해도 마음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상은 조선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과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흔들림의 위험도 더 크다. 그래서 이 문장은 더욱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만큼만 삶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율곡은 결국 이 말을 통해 시대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가장 압축된 형태로 보여주었다. 그것이 이 문장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 한 시대의 진단서이자 모든 시대의 해석이 된 이유였다. 율곡이 남긴 문장은 한 시대의 결론이었지만 그 울림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작동한다. 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이 흔들리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기준을 잃는 과정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방식도,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구조도 그대로다. 지금 우리는 조선보다 훨씬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정보는 쉼없이 흘러오고, 비교는 매 순간 일어나고, 욕망은 끊임없이 자극된다. 마음이 과부하에 걸리기 쉬운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외부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면의 질서는 더 빨리 무너진다. 그 속도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고갈될 수 있고, 감정과 욕망이 판단의 앞에 서는 순간도 더 자주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은 과거보다 더 자주 흐트러짐을 경험한다. 이 시대의 혼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피로, 계속 미루어지는 다짐, 자잘한 감정의 폭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겉으로는 모두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율곡의 문장은 하나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길처럼 다가온다. 삶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세워야 한다는 길. 목표를 지키고 싶다면 그 목표를 유지할 마음의 공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길.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관계를 지지할 감정의 균형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는 길. 사람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하거나 참는 행동이 아니다.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흐름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 흐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이는 거창한 수양이 아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잠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는 일.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이 판단을 덮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서는 일. 잠깐의 욕망이 기준을 가릴 때 그 기준을 다시 꺼내보려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삶을 지키는 힘으로 자라난다. 오늘의 시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지만 율곡의 문장은 이 질문들을 조용히 밀어내며 완전히 다른 질문을 제시한다. 너는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성찰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기준이 된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관계도 지키고, 일도 지키고, 목표도 지키고, 삶의 의미도 지킨다. 결국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만큼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오래 붙들 수 있다. 율곡이 보았던 시대의 혼란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이기는 방식 역시 그가 남긴 문장에서 다시 시작된다.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한 뒤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이 질문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삶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질문이다. 마음을 잃기 쉬운 시대 속에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